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덕실입니다. 저는 매년 장마가 찾아올 때면 이런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만약 전 세계에 지금처럼 엄청난 양의 비가 한 번에 쏟아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성경에 등장하는 노아처럼 방주를 타고 바다 위를 표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요? 영화 2012를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결국에 인류가 대피할 수 있는 스페이스쉽을 만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무려 약 2억 3,400만 년 전 트라이아스기 후기에 제가 했던 상상이 실제로 일어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무려 200만 년 동안이나 장마가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있는데요. 지구 역사상 가장 긴 장마였던 만큼 지구 생태계에 영향을 준 엄청난 비의 시대다. 그래서 이거를 카리안절 우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200만 년 동안 쏟아진 비가 지구에 많은 양의 물을 선사하고 계속적으로 이게 순환을 빨리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여러분 200만 년 동안 태양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의미 아닙니다. 재앙의 수준으로 물이 계속 순환하게 되었다는 뜻을 의미하고요. 지질학자인 자코프 달 코르소에 따르면 카르니안절 우기 사건으로 인해서 35%에 달하는 해양 생물 속이 사라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비의 시대가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말 그대로 물갈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지구 육상 생태계의 새 주인인 여러분이 좋아하는 바로 그 공룡이 탄생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트라이아스기 전에도 이미 공룡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생태계에서 공룡의 비율이 5에서 10%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카르니안절 우기 사건을 거치면서 공룡의 비율이 무려 90%까지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는 것은 무언가 정말 물갈이가 세대 교체가 있었다는 거겠죠. 자, 공룡이 등장한 것과 비의 시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짚어보시죠. 자, 첫 번째, 식물상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기 사건 이전에는요, 육지 자체가 건조해서 키가 작은 초목 위주의 식물들이 많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강수량이 늘어나면서 어떤 침엽수, 소철류 같은 키가 크고 잎과 줄기가 질긴 이런 식물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이걸 먹을 수 있는 초식 동물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질긴 식물도 쉽게 소화시킬 수 있는 공룡이 먹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공룡이 출현하게 된 건 산소 농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카르니안절 우기 당시에 산소의 농도가 사상 최대치였던 35%였습니다. 공룡이 출현하기 직전에는 최저치까지도 떨어지게 됩니다. 200만 년이 지속되는 가운데 천천히 변한 것들이 누적되는 겁니다. 또 공룡은 산소 농도가 낮은 당시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기낭을 신체에 지니고 있죠. 지금 우리 새들이, 조류들이 가지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기낭이 있어요. 또한 초기에는 특히나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타종보다 기동력이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직립보행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너지도 많이 절약이 돼요. 그래서 공룡들이 경쟁자들이 줄어든 생태계 빈 공간을 채우면서 공룡의 시대를 열 수 있는 딱 그런 상황으로 진화하게 된 겁니다. 현대에 들어선 지금 현실에서 카르니안절 우기 사건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첫 번째, 출근을 못하고 아이들이 등교를 못할 거다. 병원도 물에 잠긴다. 좀 더 길게 볼게요. 한 2년, 3년도 아니고 20년, 200년이 된다고 하면요. 농작물, 식물 이런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간에게 식량을 공급해 주던 실제로 재배하던 이런 식량들은 많이 파괴될 거고 인간을 부양할 수 있는 식량 생산을 못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장마는요 산소 공급과도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식물이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산소로 전환시켜주는 걸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하게 되죠. 사실 비가 많이 오고 항상 흐려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 사실 요건 연구마다 다릅니다만 육상식물로부터 만들어진 산소가 한 30% 정도 된다고 하고 또 바다의 플랑크톤도 많은 산소들을 만들어냅니다. 며칠 만에는 아니겠지만 긴 시간이 지나면 또 점점 산소 농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또 이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극심한 폭우는요 오염물질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호수로, 강으로, 지역 수원으로 유입시키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해양 생물들도 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위험해지게 될 거고 우리 식수도 제대로 된 깨끗한 물을 얻기도 쉽지 않아질 겁니다. 수인성 질병도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겠죠. 자, 산사태 문제, 토양 유실 문제가 큽니다. 도로를 완전히 막기 때문에 통신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거고요. 침식이 되다 보면 단층선을 따라서 지하 암석들 사이에도 물이 침투를 하게 돼요. 지하수 레벨이 높아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지진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형이 바뀌게 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작이 어려워집니다. 스마트팜으로 지금의 인류를 전부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긴 시간 동안 필요한 일사량을 확보하지 못한 식물들, 플랑크톤들이 변화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런데 이런 적응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런 종이 변화하는 가운데 그 공백기가 있을 거고요. 그때 기근이 찾아올 겁니다. 물의 순환이 가속화되면 염도도 계속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최악입니다. 이렇게 되면 식량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 노아의 방주 빰빰 실제로 생존에 도움이 될까요? 자, 미국 켄터키주 윌리엄스타운에 실제 노아의 방주 크기를 재현한 테마파크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가보시면 굉장히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흥미롭습니다. 이 테마파크에 있는 이 방주, 이 커다란 배는요, 건물로 따지자면 7층 높이의 축구장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그런 규모의 커다란 배가 있습니다. 성경의 설화에 따르면 노아의 방주는 단단한 고페르나무로 만들어서 역청을 발랐다. 이렇게 바깥쪽에 타르를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배를 만들 때 이런 걸 했다라고 하는 건 과거에도 이미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방주 안에서 노아는 377일을 머물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년하고도 12일을 더 머무른 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기록들을 미루어 봤을 때 실제로 배 위에 떠서 생존하는 거는 뭐 가능할 것 같다. 뭐 식수는 비가 오니까 공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식량만 잘 실어 놓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노아의 방주 설화는 당연히 설화로 받아들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크기를 계산해 봤더니 그 많은 육상 생물이 과연 들어갈 자리가 있냐? 거기 식량이 있겠냐? 그럼 뭐 똥덩어리였을 거다. 뭐 화장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생존에 대한 계산한 것들은 좀 흥미롭긴 한데 저는 약간 그런 비판들은 좀 동화적인 것 같고 좀 유치하기도 해요. 그 누가 믿습니까? 정말 거기다 한 쌍씩 이렇게 순서대로 손잡고 들어와갖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비판하는 거는 설화를 설화로 받아치는 느낌이에요. 전 다른 종류를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어떤 멸종 위기종이 있습니다. 이 멸종을 막기 위해 유지를 하고 싶은데 이 종의 유지가 한 쌍만 있어도 가능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종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한 종이요, 그 내부에 유전적 다양성이 있어야 해요. 그게 아니면 말하자면 클론 수준으로 똑같은 개체, 똑같은 복제품이 1000마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500쌍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양성이 거의 없다면 전염병, 질병이 돌 때 순식간에 전부 다 멸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쌍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 종은 사실상 필멸인 겁니다. 최근 폭염이나 폭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엔과 세계 기상기구가 지구가 달궈지는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를 넘어서 지구 열대화라고 도래했다고 아예 선언을 했습니다. 자, 평균 기온이 살짝만 상승해도 불볕더위가 찾아온 날이 잦아지죠. 그리고 또 하나, 희한하게 겨울이 너무 춥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이변들이 잦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변이 결과적으로 평이하게 우리가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되기까지는 데이터가 쌓여야 되거든요. 문제는 우리의 데이터가 그렇게 쌓이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서 아예 예측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자, 날씨가 따뜻해지면요, 대기가 더 많은 수분을 머금게 되겠죠. 비가 더 자주 내리고 더 강하게 내립니다. 짧은 시간에 특정 지역에 엄청난 비가 쏟아질 때 가끔 보면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니, 하늘에 얼마나 물이 많길래 무슨 위에 지금 뭐 호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물이 다 어디서 왔어? 저 위에 있었다는 게 말이 돼 싶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립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주 일어납니다. 자, 2022년에 파키스탄에서 7, 8월에, 서아프리카에서 5, 10월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게 되고요. 2023년 2월에 뉴질랜드에서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몇 달 간격을 두고도 전 세계적으로 폭우가 끊이지 않고 있고요. 매년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비 피해가 있게 되죠. 그리고 많이 그렇게 오지 않았던 지역이 또 그렇게 많이 오는 겁니다. 자, 어쩌면 상상이 현실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기후위기를 경계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생물은 기본적으로 변화 적응에 느립니다. 새로운 종, 지금 인간 때문에 눌려있고, 지금 인간이 키우고 있는 수많은 작물 때문에 눌려있고, 인간에게 빌붙어 살고 있는 수많은 또 그런 동물들 때문에 눌려있는 그 생물들, 새로운 종 입장에서는 기회가 찾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 않죠. 그 변화가 점진적으로 천천히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세상에 동시에 폭우가 쏟아진다면 어떻게 될까? 함께 상상의 나를 펼쳐봤는데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전 앞으로도 여러분을 둘러싼 과학에 대한 질문을 풀어드리고 잡다하지만 알찬 지식들을 팡팡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